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 13장. 2달 동안 도망간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 2달 사이에 캐서린 아씨는 뇌망염이라고 부르는 병 중에서도 가장 악성 뇌망염에 시달렸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하나뿐인 자식을 간호하는 어머니라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간호하지 못할 만큼 에드거 서방님은 지성으로 아씨를 돌보았어요. 그분은 밤낮으로 병자 옆에 지켜 앉아 캐서린 아씨가 아무리 짜증을 내고 성가시게 굴어도 끈기 있게 참는 것이었어요. 케네스 선생은 서방님이 아씨의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 간호의 보답으로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걱정거리를 얻게 되었다. 사실 서방님의 건강과 기력은 한 사람의 폐인을 살리는데 희생되었지요. 고 말했지만 캐서린 아씨의 생명이 위험을 벗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서방님이 느끼신 고마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몇 시간이고 계속 그 옆에 앉아서 아씨가 차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또 아씨의 정신이 차츰 돌아와서 머지않아 옛날의 캐서린으로 돌아가리라는 밝은 희망으로 마음이 부풀어 계셨어요. 아씨가 처음으로 그 방을 나온 것은 다음해 3월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서방님은 그날 아침 아씨의 베개 위에 한 줌 가득 금빛 크로커스를 갖다 놓았어요. 오랫동안 기쁨이라는 것을 모르던 아씨의 눈은 잠이 깨어 그 꽃을 보자 기쁨에 반짝였고 아씨는 그것을 열심히 끌어모았답니다. 이것이 워더링 하이츠에서 맨 먼저 피는 꽃이에요? 아씨는 탄성을 질렀어요. 이걸 보니까 눈을 녹이는 부드러운 바람, 따뜻한 햇볕, 그리고 거의 다 녹은 눈이 생각나요. 여보, 남풍이 불지 않나요? 그리고 눈은 이제 거의 녹지 않았나요? 이곳 평지는 다 녹아버렸어요, 여보. 온 벌판에 흰 곳이라고는 2군데밖에 눈에 띄지 않는구려. 하늘은 푸르고 종달새는 노래 부르며 개울물과 시냇물도 모두 넘쳐 흐르고 있어, 캐서린. 지난 봄 이맘때는 당신을 이 집으로 몹시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저 언덕을 1-2마일쯤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군. 바람이 저렇게도 향기롭게 불고 있으니 저런 바람을 쏘이면 당신 몸도 나을 것만 같아. 나는 그곳에 한 번밖에는 더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때는 당신은 나를 내버려 두고 가실 거고 나는 영원히 거기 남을 거예요. 내년 봄에도 당신은 내가 이 집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며 오늘 일을 돌이켜보고는 그때는 행복했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린튼 서방님은 그지없이 다정하게 부인을 애무하고 가장 정다운 말로 유쾌하게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물끄러미 그 꽃을 바라보는 아씨의 속눈썹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씨는 눈물이 뺨으로 흐르는 것을 내버려 둔 채 닦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아씨의 병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침울해하는 것도 오랫동안 한 곳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이고 거처만 달라지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지요. 서방님은 제게 여러 주일 비워두었던 거실에 불을 지피고 창가에 볕이 드는 곳에 안락의자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씨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아씨는 아늑한 온기를 즐기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씨는 우리 예상대로 아씨 주위의 여러 가지 물건들로 인해서 생기를 회복했답니다. 주변 물건들이래야 늘 보아오던 것이지만 아씨가 싫어하던 병실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연상은 가셨던 것이죠. 저녁 무렵에 아씨는 매우 지친 듯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타일러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이 준비될 때까지 거실 소파에 누울 수 있게 해드려야 했죠. 층계를 오르내리는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거실과 같은 층에 있는 지금 주인님께서 누워 계시는 이 방을 꾸며 놓았답니다.
아씨는 얼마 안 가서 서방님의 팔에 기대어 이 방과 거실 사이를 오갈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렸죠. 아, 그렇게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으려나 보다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답니다. 아씨가 살아야만 또 하나의 생명도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조금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 서방님의 토지도 남의 손에 뺏기지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품고 있었던 것이죠. 집을 나간 지 6주쯤 지난 뒤 이사벨라 아가씨가 자기 오빠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어 히스클리프와의 결혼을 알린 것을 말씀드려야겠군요. 편지는 냉담하고 메마른 것이었지만 그 끝에 연필로 자기의 행동에 화가 났더라도 용서해달라는 어색한 변명과 자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화해하자는 간청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하는 수 없이 결혼한 지금 그걸 취소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주일이 지난 뒤에 제게도 긴 편지가 왔는데 신혼여행에서 갓 돌아온 신부가 쓴 것으로는 좀 이상했답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어요.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요. 살아있을 적에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유물 역시 소중한 것이지요. 엘렌에게 간밤에 워더링 하이츠에 와서 캐서린 언니가 많이 아팠고 아직도 그렇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 언니에게 편지를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빠 역시 내게 답장을 하기에는 너무나 화가 나 있거나 혹은 너무 슬픔에 잠겨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기에 결국 엘렌을 선택한 거야. 에드거 오빠에게 부디 이 말을 전해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오빠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집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이미 내 마음은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돌아가 있었으며 이 순간에도 에드거 오빠나 캐서린 언니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말이야. 그러나 내 몸은 마음을 따라 돌아갈 수는 없어. 이 말에는 밑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리라고 기대해선 안 돼. 그리고 오빠나 언니가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의지가 약하거나 애정이 없어서라고는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는 엘렌에게만 하는 이야기야. 엘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2가지 있어. 첫째는 엘렌은 이 집에 있을 적에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동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지? 주위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 말이야. 내가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는 2번째 질문은 이거야. 히스클리프 씨가 인간인가 하는 것이야. 만약에 인간이라면 미친 것인지, 만약 인간이 아니라면 귀신인지.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 그러나 엘렌이 알고 있다면 대체 내가 결혼한 상대가 무엇인지 설명해 줬으면 해. 엘렌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말이야. 그리고 엘렌, 가능한 한 속히 찾아와야만 해. 편지는 하지 말고 와주어야 해. 그때 에드거 오빠한테서 무엇이든지 가져왔으면 해. 이제 이 집이 나의 새로운 가정이 되겠지만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야기할게. 주위에 아무런 위안도 없다는 것을 넋두리 하는 것은 다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야. 위안이 그리울 때가 아니면 위안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지만 만약 주위에 위안이 없다는 것이 내 불행의 전부이고 그 나머지는 터무니없는 꿈이라면 나는 기뻐서 웃고 춤출 거야. 우리가 벌판 쪽을 돌아봤을 때 해가 우리 집 뒤에서 저물고 있었으니 6시쯤 됐다고 생각했어. 히스클리프는 반시간 머물며 숲이며 정원이며 아마 집까지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돌아본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 돌이 깔린 뜰에 내렸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 엘렌의 옛 동료인 조셉이 작은 촛불을 들고 나와 우리를 맞아주었어. 하도 정중하게 마중을 해주어 탐복했지. 그는 먼저 내 얼굴 있는 데까지 촛불을 들이밀고 심술궂게 흘겨보고는 아랫입술을 삐쭉 내밀며 돌아서 버렸어. 그러고는 우리가 타고 온 2마리 말을 끌고 마구간으로 데려가더니
마치 우리가 옛 성에 살고 있기라도 하듯이 바깥 때문에 자물쇠를 채우려고 다시 나오는 것이었어. 히스클리프는 그 자리에 남아 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어. 그 더럽고 지저분한 굴 속으로 말이야. 아마 엘렌은 못 알아볼 거야. 엘렌이 없고부터는 그만큼 변했을 테니까. 난로 옆에는 악당 같은 아이가 서 있었는데 팔다리는 튼튼하고 옷은 더러웠어. 그런데 눈매와 입 언저리가 어딘지 캐서린 언니와 닮은 데가 있었어. 이 애가 에드거 오빠의 처조카구나. 그러면 내게도 조카뻘이 되네 하고 악수를 하고 그렇지 입을 맞춰야지. 처음부터 서로 잘 사귀어두는 것이 좋지 하고 나는 생각했어. 나는 가까이 가서 그 통통한 손을 잡으려면서 말했어. 안녕 꼬마 도련님. 그 아이는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우리 친구할까 헤어튼? 하고 나는 두 번째로 말을 걸어보았어. 내가 그렇게 참을성 있게 대하는데도 그 아이는 욕을 하며 나가지 않으면 드로틀러를 풀어 물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어. 야, 드로틀러 이봐. 그 작은 녀석은 구석배기에 누워있던 잡종 불도그를 작은 소리로 불러냈어. 그러더니 자, 나가지 못해? 하고 위세를 부리면서 말하는 거였어. 나는 목숨이 아까웠기에 바깥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 히스클리프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조셉은 내가 마구간까지 따라가서 같이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나를 노려보면서 혼자 중얼거린 다음 콧등에 주름을 잡고 혀를 차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 우아한 척 거기는. 그런 소리는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이 말하는 건 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귀머거린가 싶어 크게 외쳤는데 사실 그의 무례함에 몹시 화가 났었어. 안 돼요. 또 할 일이 있어서. 그는 대답을 하고 일을 계속했어. 그러면서도 긴 턱을 움직여 내 옷과 얼굴, 옷은 너무 화려했지만 얼굴은 그지없이 슬퍼 보였을 거야. 을 매우 경멸하는 표정으로 훑어보았어. 나는 뜰을 돌아 작은 문을 지나 또 하나의 문이 있는 데로 가서 좀 더 예의 바른 하인이 나와줄까 하고 문을 두드려 보았어. 조마조마하며 잠시 있는데 키가 크고 여윈 사내가 문을 열어주었어. 그 사내는 목도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단정치가 않았어. 얼굴은 어깨 위로 내려온 덥수룩한 머리칼에 가려져 있었어. 그런데 눈만은 캐서린 언니의 눈과 같은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언니가 유령으로 나타난 것처럼 어딘가 닮은 데가 있었어. 무슨 볼 일로 왔소? 당신은 누구요? 그가 엄한 기색으로 물었어. 제 이름은 전에는 이사벨라 린튼이었어요. 전에 뵌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히스클리프 씨와 결혼해서 그가 저를 이리로 데려온 거예요. 아마 당신의 허락을 받았겠죠. 그럼 그가 돌아온 거요? 그 은자와 같은 사나이는 굶주린 늑대처럼 눈을 번뜩이며 물었어. 네, 우리 이제 막 왔어요. 그런데 그이가 저를 부엌 문간에 두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댁의 아드님이 불도구를 불러내서 저를 쫓아버렸어요. 그 마귀 같은 놈이 내가 시킨 대로 약속을 잘 지켰군. 앞으로 내가 신세를 지려는 이 집주인은 으르렁대듯이 말하며 히스클리프를 찾을 양으로 내 뒤에 어둠 속을 살피는 것이었어. 그러고는 혼잣말로 실컷 욕지거리를 하다가 그 악마와 같은 녀석이 자기를 속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등 위협했어. 나는 이렇게 다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을 후회하고 그가 투덜대고 있는 동안에 도망쳐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참에 그가 내게 들어오라고 하고는 문을 다시 닫아 걸었어. 안에는 커다란 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큰 방을 비추는 불빛이라고는 그 난로불 뿐이었어. 방바닥은 고루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어릴 적엔 번쩍번쩍해서 늘 내 눈길을 사로잡던 백납 접시도 녹이 슬고 먼지가 앉아 거무칙칙했어. 하녀를 불러 침실로 안내를 받아도 좋겠느냐고 나는 물어보았어. 그런데 언쇼 씨가 대답하지 않는 거야.
그는 내가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듯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어. 정신이 나간 듯했고 거동 전체가 사람을 싫어하는 눈치여서 다시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 엘렌, 당신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이 푸대접하는 집 난로가에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무서운 외로움을 느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편안한 집이 4마일 밖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막막한 느낌을 받았을지, 더구나 그 4마일이 대서양을 사이에 둔 것만큼이나 내게는 건널 수 없는 먼 거리가 되고 말았으니 말이야. 나는 스스로 물어보았어. 내가 어디서 위안을 찾아야 하는지를. 에드거 오빠나 캐서린 언니에게는 이야기하지 마. 그러고 보니 그 밖에 어떤 슬픔보다도 히스클리프를 상대하는데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게 가장 막막했어. 내가 기꺼이 워더링 하이츠에 신세를 지려고 한 것도 그렇게 하면 그이와 둘이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였어. 그런데 그이는 이 집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의 간섭은 아예 염려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한참 동안 서글프게 앉아 생각에 잠겼어. 시계가 8시를 치고 9시를 쳤건만 언쇼 씨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간간히 신음소리를 내거나 탄식을 할 뿐이었어. 집안에서 여자 소리가 나지 않나 하고 나는 귀를 기울였어. 그러는 동안 나는 미칠 듯한 후회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침내는 걷잡을 수 없는 한숨과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어. 나도 모르게 얼마나 슬픈 기색을 보였는지. 언쇼 씨는 규칙적인 걸음걸이로 걷고 있다가 내 맞은편에 서서는 새삼 놀란 듯이 나를 보았어. 그가 다시 주의를 기울인 틈을 타서 나는 소리쳤어.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해서 자야겠어요. 하녀는 어디 있죠? 하녀가 내게 오지 않으니 어디 있는지 가르쳐놔 주세요. 하녀라고는 없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하오. 그러면 어디에서 자야 하나요? 나는 흐느꼈어. 피로와 비참한 생각에 지쳐 체면을 차릴 수도 없었던 거야. 조셉이 히스클리프의 방으로 안내할 거요. 저 문을 열어봐요. 저기 있을 테니. 그는 말했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려는데 그가 느닷없이 나를 붙잡고 괴상한 어조로 말을 걸었어.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도록 하시오. 잊지 말고. 아니 왜 그러세요 언쇼 씨? 나는 히스클리프와 단둘이 문을 닫아 걸고 있을 생각은 없었던 거야. 이걸 봐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조끼에서 이상한 모양의 권총을 꺼냈는데 총신에는 용수철을 장치한 쌍칼날이 붙어 있었어. 자포자기한 사내에게 이건 대단한 유혹 아니오? 나는 밤마다 이놈을 가지고 가서 그 녀석의 방문을 흔들어 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오.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 녀석은 마지막이오. 그런 짓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이놈을 가지고 그 방문까지 가본단 말이오. 그 녀석을 죽여 내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리리라고 아무래도 무슨 마귀가 시키는 모양이오. 당신은 그 녀석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마귀와 싸워보구려. 그러나 때가 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모조리 나서도 그 녀석을 살리진 못할 거요. 나는 그 무기를 유심히 보았어.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 그런 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나는 그것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그 칼날을 만져보았어. 그 사람은 내 눈에 잠시 스치는 표정을 보고 놀라는 듯 했어. 무섭다는 표정이 아니라 갖고 싶다는 눈치를 보였으니 말이야. 그는 심술궂게 그 권총을 도로 빼앗아 칼을 접고 자기 조끼 속에 집어넣었어. 그 녀석에게 말해도 상관없소. 그 녀석에게 주의를 시키고 당신도 감시해 주시오. 우리 사이가 어떻다는 건 알고 있을 줄 아오. 그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놀라지 않겠지. 도대체 히스클리프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몹쓸 짓을 했기에 그렇게 미움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는 물었어. 안 돼. 언쇼 씨는 고함을 질렀어. 만약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만 해봐. 살려두는가.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다면 당신이 살인을 범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나보고 되찾을 기회도 없이 몽땅 잃어버리란 말인가? 헤어튼이 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천만의 말씀. 나는 도로 찾고야 말겠어. 그 녀석의 돈까지 빼앗아야겠어. 그리고 그 녀석의 피도. 영혼은 지옥으로 보내지. 그 녀석이 가면 지옥도 10배는 더 어두워질 거야. 엘렌, 당신이 내게 옛 주인의 버릇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는 분명히 미친 것만 같아. 적어도 간밤엔 그랬어. 옆에 있자니 몸서리가 젖었어. 하인인 조셉의 천박한 퉁명스러움이 차라리 마음에 들 정도였지. 그가 다시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기에 나는 빗장을 걸고 부엌으로 피해갔어. 조셉은 난로 위에 몸을 구부리고 거기 걸려있는 큼직한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바로 옆에 놓인 긴 의자 위에는 오트밀이 담긴 나무 그릇이 놓여 있었어. 우리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구나 하고 짐작하고 배가 고파 그것이라도 먹을 작정을 했어. 그래서 죽은 내가 쑤겠어요 하고 새된 목소리를 외치면서 나는 그 그릇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대로 옮기고 모자와 승마복을 벗기 시작했어. 언슈 씨가 내 일은 내가 하라고 했어. 그렇고 말고 여기서 점잔을 빼다간 굶어 죽겠어. 하고 나는 말을 계속했어. 어이쿠 하고 중얼거리며 그는 앉은 채로 고리진 긴 양말을 무릎에서 발목까지 쓰다듬었어. 두 주인을 섬기는데 겨우 이력이 날만 하니까 또 새로 명령하는 분이 생기는군. 마님까지 모셔야 할 판이면 꽁무니를 뺄 때도 된 모양이지. 내가 오래 살던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날도 멀지 않았나 보군.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들은 채 하지 않고 나는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것이 모두 한낱 재미에 불과했던 지난날을 생각하고는 한숨을 지었어. 그러나 곧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데다가 옛 일이 눈앞에 서운하게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막대기로 죽을 젓는 손이 빨라졌고 한 줌씩 굵은 가루를 물에 넣는 것도 빨라졌지. 조셉은 내 요리 솜씨를 지켜볼수록 부하가 치미는 모양이었어. 저거 봐, 헤어튼. 오늘 밤 죽은 못 먹겠군. 죽이 아니라 내 주먹만한 덩어리일 테니까. 또 저거 봐. 내가 당신처럼 죽을 술판이면 그릇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한 대 집어넣겠어. 저거 봐. 윗꺼풀만 걷어내면 다 됐는데 게다가 쿵덕쿵덕 소리까지 내고 그러고도 냄비 밑바닥이 빠지지 않으니 다행이지. 그는 이렇게 소리쳤어. 죽을 그릇에 담아보니 과연 잘된 음식은 아니었어. 그래도 4사람분은 되더군. 소젖을 짜는 데서 1갤런들이 단지로 우유를 가져왔는데 헤어트는 그 큼직한 입으로 단지째 마시면서 철철 흘리는 것이었어. 나는 그렇게 더럽게 마시면 내가 마실 수 없으니 그릇에 따라 마시라고 타일렀어. 그러자 그 빈정대기 좋아하는 영감은 내가 까다롭게 군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이 아이는 나보다 조금도 못한 것이 없고 몸에 병이라고는 없다 면서 그렇게 잘난 체 하느냐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몇 번이고 짓는 것이었어. 그러는 동안에도 그 녀석은 계속 우유를 마셨고 단지 속에 침을 흘려가면서 내까지 게 뭐냐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어. 난 딴방에서 식사를 하겠어요. 거실은 없어요? 하고 나는 말했어. 거실이라고? 조셉은 비웃듯이 그 말을 되풀이했어. 거실이라고? 없소. 이 집에는 그런 건 없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싫다면 주인 어른의 방이 있고 주인 어른이 싫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거고. 그럼 위층으로 가겠어요. 방을 하나 안내해줘요. 나는 말했어. 나는 내 그릇을 쟁반에 놓고 직접 가서 우유를 좀 더 가져왔어. 조셉은 몹시 투덜대며 일어나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어. 우리가 올라간 데는 다락이었는데 그는 이따금 방문을 열고는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어. 여기 방이 있군. 그는 드디어 돌적이를 단 달랑거리는 판자문을 열어젖히면서 말했어. 죽그릇이나 할기엔 충분한 방이지. 저 구석에 보리포대가 놓여있지만 그만하면 더럽진 않아. 그래도 당신의 좋은 비단옷을 더럽힐 염려가 있거든. 그 위에 손수건이라도 펴시구려.
그 방이란 골방 같은 것으로 엿기름과 곡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러한 물건이 든 온갖 포대가 둘레에 쌓여 있었는데 한가운데 자리가 넓고 엉성하게 비어 있었어. 아니, 이봐요. 나는 노엽게 그를 보면서 소리쳤어. 여긴 자는 곳이 아니잖아. 침실을 보여달란 말이에요. 침실이라고? 그는 조롱조로 그 말을 되풀이했어. 여긴 침실이라고는 저것뿐인데 저건 내 침실이오. 그가 보여준 다락방은 벽 근처엔 아무것도 없고 한쪽 구석에 남은 남빛 이불만 놓인 커튼도 없는 큼직한 낮은 침대가 있다는 게 조금 전에 본 방과는 달랐어. 영감의 침실을 봐서 뭘 해? 나는 비꼬아 말했어. 히스클리프 씨는 이 집 꼭대기에 묵지 않았나? 그렇죠? 그럼 히스클리프 어른의 침실이었소. 그는 마치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듯 외치는 것이었어. 진작 그렇게 말할 일이지. 그랬으면 이런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 방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을 텐데. 그는 항상 그 방을 잠가 놓아서 그 말고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걸. 참 좋은 집이군, 조셉 영감. 하고 나는 말해주지 않을 수 없었어. 사람들도 좋고 내 운명이 이 집 사람들과 연결된 날부터 온 세상 모든 광증의 응어리가 한데 엉켜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아. 하지만 그런 건 지금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달리 방법이 있을 테니까 제발 빨리 어디든지 들어앉게 해줘요. 조셉은 이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나무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가서 어느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 그렇게 발걸음을 멈춘 것이나 그 방의 가구가 훌륭한 것으로 보아 나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이라고 생각했어. 거기에는 양탄자가 그것도 좋은 것이 깔려 있었지만 먼지 때문에 무늬는 보이지 않았어. 벽난로에는 예쁘게 오린 종이 장식이 더러워진 채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 꽤 비싼 천으로 현대식으로 만든 치렁치렁한 진홍빛 커튼이 드리워진 훌륭한 참나무 침대도 놓여 있었어. 그런데 그 커튼은 분명 험하게 사용한 듯 했고 침대 휘장도 고리에서 떨어져 늘어져 있고 고리가 걸려있는 쇠막대기도 한쪽이 활처럼 휘어져서 천이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어. 의자도 모두 망가져 있었는데 심하게 부러진 것도 여럿 있었어. 그리고 벽의 판자도 군데군데 깊이 패여 있어 볼상 사나웠지. 내가 들어가 그 방을 차지하려고 하자 그 바보 같은 안내인이 말하는 것이었어. 이건 주인 어른의 방이오. 이미 내 저녁 식사는 식어버렸고 식욕도 없어졌으며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었어.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우겨댔지. 도대체 어디를 들어가겠다는 건지. 신앙심 깊은 영감은 말하기 시작했어. 주여 복을 내리소서 용서하옵소서.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거요? 되지 못한 귀찮은 사람 같으니 헤어튼의 작은 방을 빼고는 모조리 다 본 거요. 이 집에는 그 밖에 잘 수 있는 방이라곤 없소. 나는 하도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쟁반과 거기 담긴 것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계단 꼭대기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 아이고, 아이고. 조셉은 소리를 쳤어. 잘한다, 잘했어. 주인 어른이 깨진 사기 그릇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해봐. 틀림없이 야단법석이 날 테니 두고 보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화가 났다고 하느님께서 주신 음식을 내동댕이 치다니.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굶어도 말은 못하게 됐소. 그런 성미로 오래 못 갈 것만은 틀림없어. 히스클리프가 그런 짓을 참을 것 같아. 그렇게 화내고 있는 걸 그가 봤으면 좋겠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그는 촛불을 들고 밑에 있는 자기 방으로 내려갔어. 나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됐어. 이런 실없는 짓을 한참 뒤 생각해보니 자존심과 분을 누르고 내가 엎질러 놓은 것은 내가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마침 뜻밖에도 드로틀러라는 녀석이 와서 도움이 되었어. 그때 보니 녀석은 우리 집 스컬커란 놈의 새끼로 강아지 때 우리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힌들리에게 선물한 거였어. 녀석은 나를 아는 것 같았어.
인사를 하듯이 코를 내 코에 갖다 대고는 얼른 죽을 핥아먹기 시작했어. 그동안 나는 계단을 한층 한층 손으로 더듬어서 깨진 사기 조각을 주워 모으고 난간에 묻은 우유를 손수건으로 닦았어. 거의 다 치웠을 때쯤에 언슈 씨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났어. 드로틀러는 꼬리를 틀어막고 벽에 딱 몸을 붙였고 나도 제일 가까운 방문 쪽으로 몸을 숨겼어. 계단을 급히 뛰어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길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 개는 주인을 피해내지 못한 것 같았어. 나는 운이 좋았지. 언슈 씨는 내 옆을 지나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 그러자 조셉이 헤어튼을 재우려고 데리고 올라왔어. 내가 피해 들어간 곳은 헤어튼의 방이었는데 그 영감은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어. 자, 이제는 이 집에서 뽐내든지 어쩌든지 당신 맘대로 해도 좋을 거요. 다 잠들었으니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요. 당신같이 되먹지 못한 사람을 꼬박 따라다니는 건 악마 정도일 테니까. 나는 기꺼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는 난로가에 있는 의자에 몸을 내던지기가 무섭게 꾸벅거리며 잠이 들었어. 고나게 잠이 들었지만 곧 깨어났어. 히스클리프가 깨웠던 거야. 그는 들어오자마자 내게 부드러운 말투로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겠어. 나는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우리의 방의 열쇠가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해 주었지. 그런데 그는 우리라는 말에 몹시 화가 났던 모양이야. 그는 절대로 우리 방이 아니며 내 방이 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는 또 다른 말도 했지만 그의 말을 여기 옮겨놓거나 그의 행동을 이야기하진 않겠어. 그는 교묘하고도 끈질기게 나의 미움을 사려는 거였어. 나는 때때로 너무 어이가 없어 무서운 것도 잊어버릴 지경이었어. 이젠 호랑이나 독사도 내게는 그처럼 무섭지 않아. 그는 내게 캐서린 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오빠가 병을 더 치게 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에드가 오빠를 손에 넣을 때까지 나를 대신 괴롭히겠다는 거야. 그가 지긋지긋해. 난 비참해졌어. 바보짓을 했어. 이런 이야기는 집에 있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줘. 엘렌이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겠어. 실망시키지 말아줘. 이사벨라.